아니, 두 사람은 뭘 그렇게 날 쳐다봐? 나도 엄마 모실 형편이 안 돼. 큰딸 미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매 공고문이 붙은 집, 내일이면 비워줘야 하는 이 공간에서 세 자식이 모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70세 김말복은 가방 하나에 평생 살아온 흔적을 쑤셔 넣으며 자식들의 말다툼을 듣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젓갈 팔아모은 6억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 후 남은 건 갈 곳 없는 원망뿐이었죠. 엄마, 저 누나가 얼마나 엄마 등쳐 먹었는데? 이혼한다며 전세금 1억 원 빼간 건 누구야? 둘째 민혁이 큰 소리로 미연을 가리켰습니다. 민혁도 만만치 않았죠. 순무사업 한다며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3억을 날려버렸으니까요. 너나 잘하지. 엄마 집 담보 잡아서 사업한다더니 다 말아먹고. 그래놓고 무슨 자격으로? 그 말에 민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셋째 태연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가 엄마 명의로 다단계 사기를 쳐서 2억을 해먹은 주범이었는데도요. 엄마 저기 소파에 누워있는 막내놈 좀 봐. 엄마 명의로 사기쳐서 기소된 놈이 뻔뻔하게. 아, 시끄러워. 형 누나가 뭘 했다고 날 탓해? 세 남매의 고성은 점점 커졌지만 정작 그들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구석에 앉아있는 말복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70살 노모가 내일부터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는 관심 밖이었죠. 태연아, 내가 데려가. 내가 제일 막내잖아. 누나는 집도 크잖아. 방 하나 내주면 되잖아. 집이 크긴 뭐가 커? 전세 얻은 지 얼마나 됐다고. 민혁이 사업 망해서 엄마 집 날아간 건데 네가 책임져야지. 말복은 조용히 일어나 작은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자식들의 다툼 속에서 자신이 짐짝처럼 취급되는 현실이 가슴을 쓰라렸습니다. 다들 내가 죽기만 바라는구나. 말복의 작은 중얼거림에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식의 눈이 마침내 엄마를 향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미연이 변명을 시작했지만 말복은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됐다. 내가 너희 셋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집까지 다 날린 건 괜찮은데 이제 와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으니 짐덩이 취급은 하지 마라. 말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젓갈장사, 새벽시장, 손이 다 갈라지도록 일했던 세월. 그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당장은 아이들 학원비도 밀리고. 됐다고. 말복은 더 이상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식 셋이 모두 각자의 핑계로 엄마라는 짐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살 곳은 내가 찾을게. 걱정 마.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이미 명의도 넘어가고 내일이면 비워줘야 했습니다. 11월의 쌀쌀한 저녁, 말복의 주름진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뒤에서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젓갈 팔아 모은 돈, 자식들 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으로 다 날아갔고 엄마 명의 대출 사기까지. 이제 남은 건 70살 노인의 굽은 허리와 쓰라린 가슴뿐이었습니다. 강화도 갯벌에서 새벽마다 조개 줍던 그때가 차라리 나았구나. 말복은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더 이상 자식들 얼굴 보는 것보다 길바닥이 나았습니다. 그날 밤 말복은 오랜 친구 옥분이가 운영하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뒤편 반지하 단칸방 옥분이가
그나마 지낼 곳으로 소개해 준 곳이었죠. 말보가 내가 주인에게 말해서 월세를 좀 깎아달라고 할게. 그리고 너 손 빠르니까 점심시간에 나 좀 도와줘. 옥분이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말복은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화장실 물이 새는 단칸방, 천장 곰팡이가 밤새 떨어지는 방, 그리고 습기 찬 벽. 40년간 젓갈 팔아 자식 셋 키웠는데 이게 내 노후구나.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내려놓으며 어둠 속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친 내가 결국 손가락 휘도록 키운 아이들에게 버림받은 처절한 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 떨어져 이마를 적셨습니다. 습기 찬 반지하 단칸방의 천장에는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 있었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침 출근길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지하에서 올려다보는 세상은 발목만 보이는 세상이었습니다. 젓갈 장사로 백화점까지 납품했던 강화도 말복 젓갈 사장이 이제는 23평 아파트도 잃고 5평 반지하에 눕게 될 줄이야. 매트리스 위에서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폈습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반항했습니다. 70살의 몸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일은 오래 서 있어야 해서 무릎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일해야 했습니다. 월세 25만 원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옥분이 덕분에 보증금 없이 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려는데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틀어놓아야 겨우 흐린 물이 나왔죠. 거울 속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쪼글쪼글한 주름, 슬픔이 깃든 눈, 꺼진 양볼. 젓갈 장사하던 시절 손님들이 복스러운 얼굴이라고 불렀던 그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요? 겨우 세수를 마치고 주전자에 물을 올려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침부터 라면이라니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호통을 치셨겠죠. 하지만 이제 옥분이네 국밥집에서 일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자식들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면을 후루룩 들이키며 중얼거렸습니다. 큰딸 미연은 이혼하면서 전세금 필요하다며 돈을 가져갔고 그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둘째 민혁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순무김치 사업 확장한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3억을 끌어다 쓴 뒤 반년 만에 모두 날려버렸죠. 명의가 내 것이었으니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최후의 일격은 막내 태연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 5개를 만들어 2억을 끌어다 다단계에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경찰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금융 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세 자식 중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병원 침대에서 혼자 누워있던 일주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지만 이제 그들도 남이구나. 전 재산 6억을 다 날리고 집까지 잃은 처지가 됐습니다. 그나마 옥분이가 아니었다면 이 단칸 방조차 없었을 겁니다. 말보가 우리 시장 국밥집이 바빠서 말이야. 내가 점심때만 와서 일해줄 수 있을까? 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50년 지기 친구 옥분이의 제안이 그때는 구대주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구하면 더 편할 것을 저에게 부탁하듯 말해주는 친구가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라니 70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옷장에서 얼마 남지 않은 옷 중 가장 깨끗한 것을 꺼내 입었습니다. 문득 강화도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갯벌에서 새벽마다 조개를 줍던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순무밭에서 할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던 기억, 아버지가 잡아오신 멸치로 젓갈을 담그던 어머니의 손.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멀고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젓갈 장사로 삼남매 대학은 다 보냈잖아. 작은 위안을 삼으며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시장통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 걸음이 바빴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쁜데 나 같은 노인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죠. 국밥집 앞에 도착하자 옥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말보가 잘 왔다. 오늘 특히 바쁠 것 같아. 명절 앞두고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명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옛날에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순무김치, 젓갈 등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번 명절은 자식 얼굴조차 볼 수 없겠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빨갛게 끓는 국물, 칼칼한 고춧가루 향,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살의 일거리가 있다는 건 축복이니까요. 첫 손님이 들어오고 순댓국 그릇을 나르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 아픔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젓갈 장사할 때 웃으며 손님 맞던 그 미소를 기억해내려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 끊임없이 오가는 손님들. 젓갈 손질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남의 밥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아직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분이가 챙겨준 국밥 한 그릇이 저녁이었지만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천장에서 또다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에 익숙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도 같이 데려가지. 남편 영정사진을 꺼내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3일 만에 손 써볼 새도 없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차라리 이 꼴 저 꼴 보지 못한 남편이 부러워지기까지 했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젓갈 레시피와 순무김치 담그는 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40년간 직접 담가온 그 비법들. 이것만은 자식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이건 내 무덤까지 가져가겠구나. 수첩을 가슴에 안고 초라한 매트리스에 누웠습니다. 천장에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떨어졌고 벽에서는 습기가 스며나왔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친 것 같은 이 순간, 어쩌면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국밥집 주방에서 물을 썰다가 문득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이가 칼질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물을 써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손에는 이제 젓갈 냄새 대신 국물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갯벌 냄새는 여전히 제 몸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보가 왜 갑자기 멍하니 있어? 빨리 해야지 손님들 곧 밀려올 텐데. 옥분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70년 전 강화도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1954년 한국 전쟁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시절, 강화도 갯벌 마을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제 이름을 말복이라고 지어주셨죠. 손주 중에 제일 늦게 태어난 아이가 복 중에 복이라 말복이라 지었다. 그런 제 이름이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 말복이? 이름 참
더위엔 강하시겠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더위도 덥고 인생도 덥고. 근데 그래도 복 중에 복으로 태어났으니까 괜찮아요. 살던 집은 마을 끝자락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곤 했죠. 쏟아지는 빗물을 받기 위해 방 곳곳에 대야를 놓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단칸방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요. 아버지는 새벽마다 갯벌로 나가셨습니다.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맨발로 갯벌을 헤집으며 조개와 굴을 캐셨죠. 돌아오실 때면 항상 갯벌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말보가 아버지 손 씻을 물 떠오너라. 대야에 물을 떠다 드리면 아버지는 진흙 묻은 손을 씻으셨습니다. 하지만 씻어도 갯벌 냄새와 검은 때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죠. 그 손으로 저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거친 손길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지으셨습니다. 연기가 눈을 찌르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변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말보가 이리 와서 도와주렴. 순무 씻어야 한다. 가을이면 우리 동네는 순무 수확으로 바빴습니다. 아이들 손톱이 다 까맣게 물들 정도로 흙을 파고 순무를 뽑았죠. 그때 어머니가 담그신 순무김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순무는 강화도 제일 맛있어. 우리 땅에서 나는 거라 더 그렇지. 어머니의 말씀처럼 강화도 순무는 달고 아삭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무를 채 썰어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로 버무려 항아리에 담그셨죠. 시간이 지나면 그 맛이 더 깊어져서 한겨울에 꺼내 먹으면 그 맛이란. 말보가 순무는 이렇게 썰어야 해. 이건 우리 집 비법이니까 딸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어머니에게 배운 그 비법이 훗날 제 인생의 미천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970년대 초반 동네에서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 첫 컬러 TV가 들어온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드라마를 보던 그 시절, 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소녀였습니다. 말보기는 눈썰미가 좋으니 서울 가서 일하면 잘할 거야. 동네 어른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보육원 생활지도원이 된 거죠. 한 달 월급 8,000원, 기숙사 제공. 당시 쌀 한 대에 300원이었는데 꿈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보육원에 처음 갔을 때 형광등 불빛 아래 웅크린 아이들을 봤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그 아이들의 눈빛이 어찌나 슬프던지. 밤마다 악몽 꾸며 우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제 일과는 아이들 세수시키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수돗물로 얼굴을 씻겨야 했죠. 눈곱대고 코 닦이고 귀 뒤까지 깨끗이. 그 다음에야 밥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엄마는 언제 와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어 가슴이 아팠죠. 대신 저는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 자.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6살짜리 조용한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이름은 이명희. 말이 없고 밥도 잘 안 먹고 밤마다 오줌을 싸서 혼나곤 했죠. 다른 선생님들은 애가 까다롭다며 꺼렸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첫날 밤 명희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저 여기서 죽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학대, 어머니의 가출, 그리고 무너져버린 세상. 이제 겨우 6살인데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니, 명희야. 넌 여기서 살 거야. 선생님이랑 함께.
그날부터 저는 명희 이불을 특별히 챙겼습니다. 깨끗이 빨아 햇볕에 말려 포근하게 덮어주고 손을 잡고 재워줬죠. 처음엔 거부하던 아이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명희가 제 품에 안겨 울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엄마 냄새가 나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하나 품에 안고 저희 엄마가 저를 업고 일하던 강화도 순무밭과 갯벌이 그리워 목이 메었죠. 명희는 제가 담근 순무김치를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담갔는데 명희는 한 젓가락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죠.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이건 순무김치야. 내가 고향에서 엄마가 담가주시던 거야. 명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담가볼래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보육원 부엌 한켠에서 어린 명희와 함께 순무김치를 담그던 날, 저는 엄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갯벌 냄새, 어머니의 순무김치, 그 모든 기억이 제 속에 살아있었고, 이제 그것을 명희에게 물려주고 있었던 거죠. 보육원에서 5년을 일하고 저는 다시 강화도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더 이상 멀리 있을 수 없었죠. 이제 국민학생이 된 명희와 헤어지던 날,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다 컸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에 오히려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희야,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자라. 그리고 순무김치 맛 잊지 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죠. 선생님, 언젠가 제가 선생님 찾아갈게요. 그때는 제가 크게 성공해서요. 그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명희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가끔 생각하곤 했지만 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길 바라봅니다. 강화도로 돌아와 부모님을 모시며 젓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장 구석에서 젓갈 몇 종류만 팔았지만 점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강화도식 젓갈과 순무김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 즈음 남편을 만났습니다. 동네 어른의 소개로 만난 그 사람은 강화도에서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당신 손맛이 보통이 아니네요. 우리 함께 더 크게 해봅시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3남매를 낳고 키우며 젓갈 사업도 키워나갔습니다. 백화점에 납품하기 시작했을 때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말보가, 정신 차려, 국 넘쳐. 옥분이의 외침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물을 썰다 말고 멍하니 있었더니 국이 넘치고 있었어요. 황급히 불을 줄이고 국물을 걷어냈습니다. 미안해, 옥분아. 잠깐 옛날 생각에 빠졌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눈물까지 글썽이고. 그냥 강화도에서 순무김치 담그던 생각. 옥분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으니까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부모님의 희생, 자식들을 위해 바친 청춘. 말보가, 너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이제 좀 편히 살 때도 됐는데. 괜찮아. 아직 내 손은 쓸만해. 이렇게 칼질도 하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화도에서 온 친척이 가져다 준 순무가 주방 한켠에 있었는데 그걸 보니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한때는 그 순무로 온 가족의 밥상을 풍요롭게 했는데 이제는 혼자 국밥집 주방에서 남의 반찬을 만들고 있다니. 명절을 앞둔 시장통 국밥집은 평소보다 더 시끌벅적했습니다. 80 넘은 할머니부터 혼자 사는 직장인까지
명절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배고픔을 달래러 모여들었습니다. 김말복은 새벽부터 시작된 일로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무릎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의 일당은 평소보다 더 나았으니까요. 순댓국 하나요. 깍두기 빼고. 주방에서 옥분이의 익숙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말복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고 끓는 국물을 받아 손님에게 나르는 반복된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아침부터 벌써 20그릇은 넘게 날랐을 겁니다. 잠시 주방에 서서 허리를 폈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주 손잡고 과일 고르는 할머니, 남편과 함께 고기 사는 아내, 어머니를 따라 과자를 조르는 아이. 이번 명절에도 자식들 얼굴 한번 보기 힘들겠네. 마음 한켠이 쓰라렸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그래도 첫째가 전화라도 했는데 올해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연락이 와도 뭐라 대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락 한 통 없는 게 서운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구두, 고급스러운 가방.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보통 시장 국밥집에서는 보기 힘든 차림새였죠. 말복은 그 여성에게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지만 일단 기존 손님들의 주문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그릇을 나르다 보니 그 여성도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순댓국 하나요. 깍두기는 적게요. 옥분이의 목소리에 말복은 국그릇을 들고 손님이 있는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 여성은 구석자리에 앉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말복은 천천히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드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옆 테이블에 빈 그릇을 담아 돌아서려는 찰나 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말복이 고개를 돌리자 여성은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듯도 믿기지 않는 듯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김말복 선생님 맞으세요? 말복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말복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보육원에서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40년도 더 전의 기억, 아이들이 부르던 그 호칭을 이제 와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말복은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맞으시죠? 보육원에서 1970년대 그 먼 옛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보육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이들, 그 중에서도 특히 말없이 구석에 앉아있던 한 소녀. 혹시 명희? 말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시죠? 저예요. 이명희예요. 그때 매일 밤 악몽 꾸던 그 명희. 선생님이 입을 덮어주고 손 잡아주시던 울보 명희요. 말복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인가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다니. 그 순간 말복의 손에 들고 있던 다 먹고 남은 빈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방으로 가져가려던 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고 국밥집 안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죠. 어머니라니. 나는 선생님이었지. 말복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명희는 더 이상 6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성공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저한테 엄마였어요.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복에게 다가왔습니다. 국밥집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말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강화도로 돌아와 젓갈 장사를 시작하고 결혼해서 3남매를 키우고 남편을 잃고 결국 모든 것을 잃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이 아이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옥분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말복아, 무슨 일이야? 그릇 깨뜨리고 그러다 명희를 보더니 상황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혹시 보육원에서 돌봐줬던 그 아이? 말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옥분이에게 그때 아이들이 너무 궁금하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명희, 우리 명희가 맞아. 명희는 말복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지만 그 손길에서 어린 소녀 명희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믿기지가 않아서. 옥분이가 나섰습니다. 말복아, 잠시 쉬었다 와. 내가 알아서 할게. 말복은 앞치마를 벗고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국밥집을 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말복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자식 셋은 키워놓고도 연락 한 통 없지만 단 몇 년만 돌봐준 남의 아이가 40년 만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명희는 구석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따뜻한 조명, 그리고 달콤한 커피 향기. 말복은 이런 곳에 간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희는 2잔의 차를 주문했습니다. 말복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잠시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시죠? 제가 몇 년째 찾아다녔어요. 말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날 알아봤니? 나 많이 늙었을 텐데.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손, 입을 덮어주시면서 토닥거리시던 그 손이요. 선생님 오른손 엄지 위에 동전만한 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말복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갯벌의 때처럼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국밥집에서 일하고 계세요? 말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이야기, 단칸방으로 쫓겨난 이야기.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저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명희는 말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부터 할게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차가 나왔고 명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집으로 가고 얼마 뒤에 저는 입양됐어요. 미국으로 갈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서류가 문제가 생겨서 한국 부부에게 입양됐죠. 다행히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말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대학은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순무김치와 젓갈 맛이 잊히지 않아서 그게 제 진로를 결정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명희는 작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보육원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명희가 말복의 무릎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니? 선생님이 떠나실 때 몰래 받았어요. 다른 선생님에게서.
이것만 보면서 버텼어요. 말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 셋은 길러놨는데 사진 한 장 없이 떠났지만 보육원에서 만난 이 아이는 40년 동안 자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말복은 고개를 들어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움, 기쁨,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자존심. 나는 도움을 바라고 너를 가르친 게 아니었어.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지 뭐. 결혼해서 애 셋 낳고 젓갈 장사하며 키웠어. 말복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명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국밥집에서 일하고 계세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말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망했어. 집도 날아가고 가게도 접고 이제 옥분이네 국밥집에서 일하며 단칸방에 살고 있지.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왜요? 말복은 쓰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가져갔어. 큰딸은 이혼한다며 전세금 빼갔고 둘째는 집 담보로 사업한다며 빚만 지고 막내는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다단계에 쏟아부었지. 결국 다 잃었어. 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복은 명희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싫었습니다.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딴엔 열심히 산 거니까. 자식들 모두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게 부모 역할이잖아. 하지만 명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럴 수 없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복은 당황했습니다. 명희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다니까. 나 아직 손은 쓸만해. 국밥집 일도 할 수 있고.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의 그 젓갈 맛, 순무김치 맛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맛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선생님과 함께요. 말복은 복잡한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손맛으로, 그 비법으로. 제가 그동안 찾던 바로 그 맛이니까요. 말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통을 오가는 사람들, 명절을 준비하는 가족들. 그 속에서 자신만 소외된 듯했던 그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명함을 꺼내 말복에게 건넸습니다. 참맛 참식품 대표이사 이명희. 명희는 물잔을 천천히 돌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큰 회사의 연구원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맛, 선생님의 그 손맛을 재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10년 전 과감히 사표를 내고 창업했어요. 참맛 참식품. 말복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참맛 참식품이요.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맛을 찾기 위해 수백 번 실험했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정도 비슷한 맛을 찾아냈어요. 명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현대적인 공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가맹점 50개, 연 매출 200억의 회사가 됐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부족한 게 있었죠. 뭐가? 바로 선생님의 그 손맛이요.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선생님이 어린 제게 해주시던 그 맛에는 못 미쳤어요. 말복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육원에서 보여줬던 그 젓갈과 순무김치 담그는 법이 이렇게 큰 사업의 시작이 될 줄이야. 그래서 최근에 강화도 특산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더 찾아다녔죠. 날 찾아? 네, 보육원 기록, 옛 동료 선생님들,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죠. 그러다 우연히 오늘 이 시장에서 시장 조사차 온 김에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선생님을 만나다니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정말 운명이에요, 선생님. 명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강화도 순무김치와 젓갈 라인을 새로 런칭하려고 해요. 선생님의 그 비법, 그 손맛으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말복은 놀라서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네, 선생님의 경험과 기술은 어떤 최신 기계보다 값진 거예요.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복은 망설였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가능할까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은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시는 그 맛, 그 손맛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역사가 될 거예요. 말복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갯벌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손처럼 이제는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에는 여전히 40년의 경험과 비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별로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명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예요, 선생님. 그 정성과 사랑이 담긴 맛. 요즘 식품회사들이 기계로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따라할 수 없는 그 맛이요. 말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가 국밥집 서빙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내가 도움이 될까? 당연하죠. 선생님은 이미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인생에 보답할 차례예요. 말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는 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항상 짐처럼 여겨졌죠. 선생님, 이건 거창한 제안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선생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희망이란 감정이었습니다. 명희야. 네, 선생님. 그러면 함께 해볼까? 명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말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약속드려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말복은 문득 옥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옥분이한테는 미안하네.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의 성공을 오히려 좋아하실걸요? 말복은 픽 웃었습니다. 성공이라. 70살에 그런 단어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일단 강화도로 가요. 선생님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순무농장부터 시작해서 젓갈 공장까지 선생님의 고향 맛을 그대로 재현할 거예요. 말복의 눈앞에 갑자기 강화도 갯벌이 그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조개 잡던 갯벌, 어머니가 순무 캐던 밭.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말복은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통을 오가는 사람들, 부지런히 명절 준비를 하는 모습들.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와 상황을 옥분이에게 설명했을 때 예상과 달리 옥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보가 내가 잘 될 일이면 나야 좋지. 어서 가서 잘해봐. 근데 나중에 유명해지면 나 좀 생각해. 말복은 눈물을 참으며 오랜 친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옥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 그날 밤 말복은 단칸방에 돌아와 작은 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그 안에는 강화도에서 가져온 오래된 비범 노트가 있었지요. 강화도에 돌아온 첫날 말복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찾은 고향, 아버지가 조개 잡던 갯벌과 어머니가 순물을 캐던 밭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냄새만은 여전했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 흙 사이로 스며나오는 순무 향기.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우리 새 공장 부지예요. 명희가 가리킨 곳은 넓은 순무밭 옆 빈터였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그 공간은 말복의 어린 시절 뛰놀던 곳과 가까웠습니다. 여기야? 이렇게 좋은 땅에? 네, 선생님의 고향이니까요. 강화도 특산물을 가장 정통으로 만들려면 이곳이 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복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갯벌은 여전히 시간마다 바닷물이 들고 나고 순무밭은 언덕배기에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40년 전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명희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말복할매 순무김치라는 로고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브랜드로 쓰겠다고? 네, 말복이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복중의 복이라는 뜻도 있고 특히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이름이에요. 말복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국밥집에서 서빙하던 그 김말복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의 주인이 될 줄이야. 시작부터 너무 큰 것 같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명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그저 선생님의 손맛, 그 비법만 알려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말복은 명희가 준비한 강화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1층 집이었습니다. 그 집 주방에서는 순무가 채 썰어져 있었고 강화도 특산 멸치젓과 새우젓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의 그 비법을 하나하나 배워보고 싶어요. 말복은 조심스럽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하는 순무김치 담그기.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복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칼을 잡는 손이 흔들림 없이 순무를 썰어 나갔습니다. 소금은 천일염으로. 그것도 3년 이상 간수 뺀 거로 해야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금도 아무거나 쓰더라고. 명희는 메모를 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복의 모든 동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젓갈은 멸치젓이랑 새우젓을 섞는 게 비법이야. 강화도는 2가지 젓갈 맛이 어우러져야 제 맛이 나거든. 말복은 계속해서 비법을 전수했고 명희는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첫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3일 정도 숙성시키면 돼. 이건 금방 맛이 드는 김치가 아니야. 기다림이 필요한 거지. 명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 비법을 기다린 지 40년이 넘었네요. 말복은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한 것뿐이야. 특별한 건 없어.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선생님. 이 시대에 남아있는 마지막 손맛이니까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말복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갯벌 냄새가 느껴지는 이 방, 창밖으로 들리는 물결 소리. 모든 것이 고향의 포근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제품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희는 연구원들을 데려와 말복의 레시피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이 비율을 정확히 측정해야 해요. 한 움큼, 조금. 이런 표현은 기계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말복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그램 단위로 변환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차차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뒤 공장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설비와 위생적인 환경. 말복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김치를 담그다니. 옛날엔 그냥 마당에서 했는데. 명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맛만큼은 예전 그대로 살리고 싶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말복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식품 위생, 유통기한 설정, 포장 디자인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명희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복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홈쇼핑 측에서 말복할매 순무김치를 방송에 내보내기로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말복은 놀라서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홈쇼핑? 텔레비전에 나간다고? 네, 선생님도 같이 나가주셔야 해요. 진짜 말복할매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신뢰도가 높아질 거예요. 말복은 겁이 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한다는 것. 70살 넘은 나이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카메라 앞에서 말 못해. 떨려서.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냥 선생님이 평소처럼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말복은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홈쇼핑 방송 전날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 못할 것 같아. 너무 떨려. 명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선생님은 그냥 계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모든 걸 할게요. 홈쇼핑 방송 당일 말복은 생전 처음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화장을 하니 10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방송 시간이 다가오자 말복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조명, 스태프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5분 후 방송 시작합니다. 명희가 말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그냥 저랑 대화하듯이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말복할매 순무김치입니다. 40년 전통 강화도 비법으로 만든 정통 순무김치인데요. 그 주인공이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카메라가 말복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복은 침을 삼키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강화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대로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말복할매 순무김치에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요? 말복은 잠시 망설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혼자 밥 말아 먹어도 울지 않게 만드는 김치예요. 그 말 한마디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도 명희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방송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말복은 조금씩 긴장을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에서의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 40년간의 젓갈 장사.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중간에 이미 주문 전화가 폭주했고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대박이에요. 준비한 물량 5,000세트가 10분 만에 완판됐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말복은 얼떨떨했습니다. 자신의 순무김치가 이렇게 인기를 끌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팔렸어? 네. 더 놀라운 건 SNS에서 말복할매가 해시태그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영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날 밤 말복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70살이 넘은 나이에 TV에 나가 자신의 김치를 소개하고 그것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다니. 이후 며칠 동안 말복할매 순무김치는 품절 대란을 겪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되었고 직원들은 밤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명희가 들뜬 표정으로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SNS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말복할매 순무김치 드디어 받았어요. 진짜 옛날 우리 할머니 맛이에요. 혼자 사는데 이 김치 한 젓가락에 울컥했어요. 맛이 기억을 불러오네요. 말복할매 방송 다시 보고 왔어요. 70세에 새 출발하신 모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 거기 보육원 출신인데 말복 선생님 기억해요. 선생님이 담가주시던 그 김치 맛 잊지 못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말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손길이, 자신의 김치 한 젓가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희야. 네, 선생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었던 거야? 명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선생님처럼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 홈쇼핑 방송은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말복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녀만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미소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3개월 만에 말복할매 순무김치는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강화도 공장은 2배로 확장되었고 농가 계약을 통해 더 많은 순무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희가 계약서를 들고 말복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싶어요. 선생님은 말복할매 브랜드의 명예회장이 되어주세요. 말복은 의아했습니다. 명예회장? 그게 뭐 하는 거야? 브랜드의 얼굴이자 영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인 수익도 따라오죠. 명희는 계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께 로열티로 10억을 드리고 회사 지분 20%도 드립니다. 그리고 매달 최소 5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됩니다. 말복은 숨이 막혔습니다. 10억이라니. 그녀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나한테? 난 그냥 김치 담그는 법만 알려줬을 뿐인데. 명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선생님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의 그 손맛, 그 비법이 이 회사를 만들었으니까요. 말복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겨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희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명희야, 이건 꿈인가? 아니에요, 선생님. 현실이에요. 선생님이 40년 전에 저에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돌아온 거예요. 말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6개월 전 단칸방에서 고단한 일을 하며 살던 자신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될 줄이야. 그날 저녁 말복은 새로 마련한 강화도 집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비법 젓갈이 SNS에서 인생의 맛으로 불리던 날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70년 만에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말복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말복 할매로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강화도 집 거실에 앉아 말복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돈,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500만 원의 수익.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던 그 손에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말복할매 순무김치가 론칭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제는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인기 상품이 되었고 TV 광고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복의 얼굴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어르신,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가정부 김 씨의 목소리에 말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의의 배려로 이제 말복의 집에는 식사와 청소를 도와주는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씨. 근데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말복 씨라고 불러요. 어색하네. 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복은 TV 리모컨을 집어든 뒤 채널을 돌렸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는 말복 할매 젓갈이 론칭 방송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제품 라인업이었죠. 정성을 다해 담근 강화도 전통 젓갈, 말복 할매 젓갈 세트. 화면 속 진행자 옆에 앉은 말복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 않는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녹화 당시를 떠올리니 웃음이 났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복은 직접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큰딸 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말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한 미연은 예전보다 더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조심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복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넓은 거실을 보며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내가 뉴스에서 봤어. 엄마가 유명해졌다면서. 미연은 주저하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말복은 미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말복 할매 젓갈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하필 내가 성공하고 돈이 생기니까 찾아오네. 미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뉴스에서 봤을 때 너무 놀라서, 엄마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 한 통 없다가.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어. 내 양육비도 못 받고 지금 너무 힘들어. 집 월세도 밀리고. 말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거였군요. 그냥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말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속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 지금 정말 갈 데가 없어. 애도 있고. 미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말복은 문을 열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둘째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민혁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깔끔했던 그의 외모는 온데간데 없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혁이? 너도 왔어? 말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 우연이었습니다. 하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자식이 찾아오다니. 들어와.
거실로 들어오자 미연과 민혁은 서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는데? 그들은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말복은 그들의 표정을 차분히 살폈습니다. 앉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복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우연이네. 둘 다 같은 날 찾아오다니. 무슨 일로 왔는지 솔직히 말해봐.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사무실도 쫓겨났고 미연이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엄마 돈 뜯어내러 온 거지? 민혁이 화를 냈습니다. 너는 아니고 눈 퉁퉁 부어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얼마나 필요한데? 두 사람은 다시 언쟁을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그만해. 말복의 차분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40년 전 보육원에서 내가 돌봐주던 아이는 내가 생일 때 선물해줬던 음식 맛을 평생 잊지 못했대. 그래서 40년을 기억했어. 말복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근데 내 자식들은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 키웠는데 다 뺏어가고 나서 한 번도 전화 없다가 내가 성공하니 찾아오는구나.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이제 정말 변했어. 말복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변한 건 내가 성공했다는 사실뿐이야. 바로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복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막내 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태연의 모습은 형과 누나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출소한 뒤 생활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는 이제 세 자식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눈치를 보는 세 사람. 말복은 그들을 바라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이런, 오늘 뭐 특별한 날이니? 셋이 다 같이 오다니. 태연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해서. 말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희들 솔직히 말해봐. 누가 먼저 연락해서 오늘 같이 온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끼리 연락은 했어요. 엄마가 이제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으니까. 말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한 대로네. 내가 단칸방에 살면서 국밥집에서 서빙할 때는 찾지도 않다가 TV에 나오고 돈 벌었다니까 갑자기 셋이 다 찾아오고. 태연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정말이야. 이제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복은 픽 웃었습니다. 도와준다고? 뭘 어떻게? 내가 지금 너희 도움이 필요해 보여. 세 사람은 말복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예전에 무조건 참고 희생하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말복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화도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난 이제 내 인생을 찾았어. 72년 만에 처음으로 내 통장에 내 돈만 넣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고 있어. 그녀는 다시 세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필요할 때 나는 항상 있었어. 밤새 일하고 등 굽어지게 김치 담그고 젓갈 팔아서 너희 학비 대고 결혼 자금 마련해주고. 근데 내가 어려울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단칸방에서 홀로 울던 밤 누가 찾아왔어? 내가 국밥집에서 무릎 아파서 절뚝거릴 때 누가 도와줬어? 말복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는 날 찾아왔는데 내 자식들은 전화 한 통 없었어.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라도. 말복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내가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필요했던 건 위로의 말 한마디였어. 말복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장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 3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각자 5천만 원씩? 이걸로 빚 갚고 새 출발하렴. 미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우리를 용서해 준 거야? 말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야. 그냥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이걸로 우리의 인연은 끝이야. 3사람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말복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서로 필요할 때만 찾는 게 가족이니? 진짜 가족은 항상 함께하는 거야. 말복은 창가에 놓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명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겐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누구보다 날 생각해주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민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설마 우리를 버리는 거야? 말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버린다고?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날 버렸잖니. 셋째 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엄마 모실게요. 말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실 필요 없어. 난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말복은 수표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가져가. 그리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마. 3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알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고 주체적이고 흔들림 없는 여성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너희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 말복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만 가줄래? 난 오늘 일이 있어. 3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미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는 못 만나? 말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너희가 정말 변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다시 만나자. 3사람은 봉투를 들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말복은 문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명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회의 준비 다 됐어요. 30분 후에 픽업 갈게요. 그래, 명희야. 고마워. 말복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그녀는 문득 오래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 중에 복으로 태어났으니 인생 끝자락에는 꼭 복을 받게 될 거야. 말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복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들에게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죠. 말복은 생애 첫 여권을 손에 들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72년 살면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꿈꿔보지 않았던 그녀가 이제는 일본 온천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권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선생님, 짐 다 챙기셨어요? 비행기 시간 맞추려면 이제 출발해야 해요. 명희가 현관에서 불렀습니다. 말복은 마지막으로 가방을 확인한 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 챙겼어, 명희야. 근데 너무 많이 챙긴 것 같네. 괜찮아요, 선생님. 첫 여행인데 부족한 것보단 넉넉한 게 좋죠. 강화도 집을 나서는 순간 말복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월세 2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국밥집 서빙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의 명예회장이자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후 이들은 유서 깊은 온천 료칸으로 향했습니다. 옛 일본 건축 양식이 그대로 보존된 료칸은 말복에게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여기 온천은 피부에 좋기로 유명해요. 꼭 들어가 보세요. 말복은 조심스럽게 온천에 발을 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지친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진작 안 해봤나? 그녀는 온천에 몸을 담그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일본에 와 있어요. 당신이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말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쉬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 순간만큼은 완벽한 휴식이었습니다. 일본 여행은 4박 5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 오사카의 활기찬 시장. 말복은 모든 것을 처음 보는 아이처럼 감탄하며 즐겼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일본 특산품이에요. 명희가 건넨 음식을 맛보며 말복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젓갈이랑 순무김치도 이렇게 외국에서 팔리면 좋겠다.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지금 그 준비 중이잖아요. 해외 수출 첫 단계로 일본부터 시작할 거예요. 말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우리 김치가 여기서도 팔린다고? 네, 벌써 바이어들과 미팅을 몇 번 가졌어요. 반응이 아주 좋아요. 말복은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시작된 작은 비법이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희야, 고마워. 잠들어 있던 명희가 눈을 떴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내 인생의 이 시기에 이런 행복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이야. 명희는 말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것에 비하면 제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도착한 후 말복은 더욱 활기차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말복할매 브랜드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이제는 젓갈,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희가 새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설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가족이 모두 선생님 댁에서 명절을 보내고 싶대요. 괜찮으실까요? 말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명절. 그 단어가 주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과 함께 보내던 날이었지만 이제는 그래, 좋지. 너희가 온다면 기쁘지. 설날 아침 말복의 강화도 집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명희와 그녀의 남편, 두 아이들, 그리고 명희의 시부모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복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희의 아이들이 말복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말복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복 많이 받아라.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말복과 명희, 그리고 명희의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세 여성이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말복 어머님, 덕분에 우리 며느리가 저리 바르게 컸어요. 정말 감사해요. 명희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말복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그저 잠시 돌봐준 것뿐인데. 아니에요.
어머님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잖아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시간, 말복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서로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이게 진짜 가족이란 걸 알았어요. 식사 후 말복은 명희에게 오래된 노트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게 주고 싶어. 노트를 펼치자 빼곡히 적힌 레시피들이 보였습니다. 말복이 평생 모아온 비법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선생님, 이걸 저에게요? 그래, 이제 이건 내 거야. 앞으로 너희가 이어나가렴.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이건 정말 보물이에요. 말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보물이라.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명절이 끝나고 말복은 혼자 강화도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갯벌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조개를 잡던 곳이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참 행복해요. 당신이 생전에 그렇게 바라던 그 행복. 강화도에서 날 때 할머니는 나를 복 중의 복이라 불렀어요. 72년 만에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더군요. 강화도에서 태어나 갯벌에서 뛰놀던 소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청년, 젓갈 장사로 자식들을 키우던 중년, 모든 것을 잃고 국밥집에서 일하던 노년 가리고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의 주인이 된 현재. 그 모든 시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성으로 담근 젓갈처럼 그녀의 인생도 서서히 발효되어 깊은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효시키는 거더라. 말복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복은 끝에 온 복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발효되며 깊어지는 복이었습니다. 집안 마당에 놓인 벤치에 앉아 말복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말복날 태어나 복 중에 복이란 이름을 받았는데 진짜 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별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분노도 없이 그저 깊은 이해와 수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말복의 인생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셔요.